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날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안 좋았으나 시험 당일날 그래도 비가 그쳐서 천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날 밤에 제가 9시 반에 강의 끝내고 강의실을 둘러봤더니 몇 분 이렇게 그때까지 9시 반 이후까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시험에 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시험 전날 저렇게까지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 아마 그분들 전부 좋은 점수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저희 학원 방문각 2주년 체험팀에 수속되어 있던 우리 수강생분들은 진정으로 완주하셨습니다. 완주하는 게 결단코 쉽지 않은 여정인데 진정으로 완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체험팀의 이 공간에서 요구하는 룰, 준수사항을 또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어떤 사건 없이 무난하게 잘 마친 것 같아서 이번 연도는 굿 아니면 베리 굿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몇십 명 다녀갔는데 그분들 모두 점수가 대부분 다들 좋은 것 같아서 또 보기 좋았고요. 또 단 5개월, 6개월 만에 아주 괄목상대한 점수를 받은 분들도 있어서 또 기뻤고요. 또 이번에 7년 만에, 8년 만에 드디어 80점대 중반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다녀갔는데 너무나 기뻐서 그 모습이 마치 천사가 강림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분이 작년도까지 그냥 그 아픔에, 그 슬픔에 휩싸여서 휘청휘청 되었지만 그래도 추스리고 다시 공부하는 무던히 공부하던 그 모습, 그 모습들 다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너무나 감명 깊습니다. 우리 또 칠판 지음이었기 때문에 칠판도 지우면서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 참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또 저희들 학원에서 저희들 팀에서 완주해 주신 분들 진정으로 멋진 분들 아주 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것이고요. 자, 이번 성적 분명히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다가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우리 대천명, 자, 겸손하게 이제 결과를 기다리자고요. 분명히 결과는 좋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7월 7일 면접반 시작됩니다. 면접반에 와서 이제 자소서 이렇게 작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쪼록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시어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던 최종 합격증을 꼭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일단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자,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프린트 받으셨죠? 자, 프린트에 거기 자 3페이지에 보시면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분석표를 먼저 보시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자 파일 그 업로드된 파일을 보시면 될 겁니다. 파일을 보시고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7년간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는 이 정도의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많게는 6문제까지, 적게는 5문제. 요즘은 이제 너던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죠. 최근 3년 동안 선지를 한번 다시 뽑아봤습니다. 선지가 보통 25문항에 선지 4개씩 가면 100개 선지죠. 100개 선지 중에서 올해는 101개 선지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박스 형식의 선지 5개짜리가 있는 바람에 101개 선지였습니다만 자, 선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뭐 4문항에 16개 선지니까 뭐 똑같은 비중이고요. 요거는 자, 문항이 5개였지만 1개 문항은 다른 쪽에서 빌려온 거. 뭐 채권법이나 어디에서 빌려온 거고 올해는 4개 문항이었지만
두 개 선지는 다른 문항에 들어가서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은 내 문항이지만 선지로 봐서는 좀 더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민법 총칙. 물권법. 자, 물권법은 제가 작년에 분명히 해설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이론 강의 시작할 때마다 파이널 시작할 때마다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세 문제 정도는 너무 적게 출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반성 쪼로 아니면 그런 어떤 고려하에 올해는 출제를 비교적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문항이나 출제되었고요. 출제할 만한 포인트에서 출제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선지 2개는 다른 채권법이나 또는 민법 총칙에 관련된 선지라서 이제 그쪽으로 빼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항은 출제의 어떤 비중을 고려할 때 적절한 분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채권법 아무래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분량이 가장 많고요. 조문도 어마어마하고 판례도 어마어마하고요. 자, 그래서 12문제 아주 적절한 분배입니다. 한 절반가량 작년보다는 한 문제 덜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또 그 이전에는 11문제보다 한 문제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아주 적절한 분배였습니다. 자, 비교적 출제의 어떤 분배가 좋았던 이런 연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친족상수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3문제까지 출제가 되었던 건데요. 자, 친족상수법은 우리가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집으로 커버를 하자. 그다음에 조문은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파이널 할 때 여기 옆에 칠판에 적어서 적은 것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정도 이렇게 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문제집으로 또 제가 제시했던 조문 몇 개 보시라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건지고 가도 뭐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종합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형식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판례를 묻는 선지와 조문을 묻는 선지 올해는 101개 선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판례를 묻는 선지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까 형사법보다 더 압도적으로. 자,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좀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문 문제가 민법 조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보증인 보호는 특별법, 기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법령에 있는 조문 합쳐서 이 정도는 출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8대2의 비율은 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올해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판례 비중은 높을 겁니다. 그러나 조문이 올해 이만큼 출제되었다 해서 조문을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조문으로부터 법학이 나오는 것이고 또 조문으로부터 분쟁의 씨앗이 생기는 것이고 분쟁의 씨앗에 대해서 해결한 것이 바로 판례입니다. 조문과 판례는 항상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박스 형식. 유독 민법에서만 박스 형식을 냅니다. 이게. 민법을 뭔가 포인트를 둬서 민법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법원직 공무원이 되겠냐. 그래서 민법에서만 지문의 선지의 길이를 길게 또 민법에서만 박스 형식을 이렇게 과도하게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우리 매뉴얼대로 가는 겁니다. 박스 형식은 일단 1세대 박스는 풀고 나머지는 그냥 패스하고 갔어야지 고득점 하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박스 형식 나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박스 형식과 사례 형식이 겹친 문제가 한 문제 있었죠. 취득시효 문제 무조건 버리고 갔어야 됩니다. 그걸 풀었던 분들은 다 아마 고득점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거를 제끼고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고득점 했을 것이고요. 낚이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 올렸었고요. 옳은 것 고르기도 5문제나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조문을 묻는 선지가 좀 적다는 것 빼놓고는 예년과 비슷한 출제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해 출제 패턴을 봤고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앞면에
출제 경량 분석표 앞면에 좀 더 기출 선지를 좀 더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중간부터 갈게요. 중간부터. 대부분 기출되었던 선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이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만큼 법과목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연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5과목, 사무직 5과목. 그러나 이제 등기직은 등기법이 워낙 어려워서 등기직은 별도로 치고 사무직은 5과목 모두 아주 평이하게, 그중에서 민소법과 형법이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민법의 한정에서 보시면 그 두 번째 줄 볼게요. 정중앙에 있는 그 단락에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 일책형을 자 전제로 해서 6번에 1번, 2번, 4번 선지, 14번에 4번 선지, 17번에 4번 선지, 18번에 1번 선지, 19번에 2번 선지, 25번에 2번 선지. 자, 이거 여러분들 합쳐봐요. 선지 몇 개 안 됩니다. 선지 몇 개 안 됩니다. 따라서 기출된 선지의 중요성,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는 많지 않았다. 알겠죠?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그걸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다는 그런 반증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다만 이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들도 제가 2세션 이론 요약 정리해서 다 해드렸던 겁니다. 제가 마무리 1단계 1세션 기출문제 풀이한 다음에 2세션 들어갈 때 그렇게 제가 목놓아 강조드렸습니다. 2세션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고득점 한다고. 근데 늘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늘 2세션 과정에서 푹 쉬다 오십니다. 그래도 3세션 과정에서 다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그 밑에 최신 판례로 구성된 선지 일책형에 17번에 2번, 3번 선지, 20번에 1번, 2번, 23번에 3번 선지, 벌써 최신 판례 선지가 5개나 있죠. 아까 형소법은 굉장히 많았죠. 최신 판례 선지가 한 10개나 됐었지만 민법도 최신 판례 선지가 그보다는 못해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 3세션 과정에서 다 했던 겁니다. 3단계 과정에서 다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 형식으로 다 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었다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 이 정도의 점수라면 80점 이상은 뭐 거뜬히 받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80점을 제시한 건 제 주관적인 평가고요. 여러분들은 더 뭐 체감의 그 현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점수가 덜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아마 합격이라는 큰 그 성공을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PPT를 바꿔서 자 본격적인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예금계약. 이거는 예금계약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 법무사에 기출되었던 적도 있고요. 자, 이 선지 모두 기출되었던 선지로 구성된 겁니다. 1번부터 아마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예금계약 관련 조항은 702조 소비임치와 관련된 조항을 들 수 있는 것이고, 자, 예금계약은 이렇게 예금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은행에 돈을 제공하고 은행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자, 그로서 성립하는 것이다. 은행 직원이 중간에서 삥땅을 쳤습니다.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돈 제공하고 받아 확인하면 이 두 가지로 예금계약은 이미 성립했다. 직원이 중간에 삥땅 쳤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 차고송금.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기출이 몇 수십 번 된 것이죠. 차고송금의 경우에 자, 이렇게 된다고 했죠. 송금 의뢰인이 있고 송금을 의뢰한 분이 착오로 자, 송금을 했다 했을 때 수취인이 있고요. 자, 수취인 예금 통장에 입금 기록이 됩니다. 착오로 송금했지만 입금 기록이 되는 순간 은행과 사이에 당연히 예금 채권이 발생이 되고, 따라서 이 수취은행은 수취인이 와서 돈을 내달라 하면 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부당이득을 한 게 없습니다. 수취은행은 부당이득을 한 게 없고, 자, 부당이득은 당연히 수취인이 한 것입니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수취인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목들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차고송금 나오면요, 뭐 중간 생략하고 가라고 했죠. 그냥 딱 키워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기출이 몇 번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 뒤에 계좌 이체 원인된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액 금액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습니다. 뭐 이래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지 못하고요. 그래서 수취인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기출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2번 선지 딱 찍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3번, 4번은 자신 있게 보지 않아도 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차고송금의 경우에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자, 계좌에 있는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 자, 봐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을 자동 채권을 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 자, 이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고로 송금했다 하더라도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 입금 기록이 되는 순간 예금 채권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 채권이 발생하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해서 옛날에 빌려준 돈이 있었다, 대출금이 있었다, 그 대출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거, 이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상계 처리입니다. 그죠? 수취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래서 예금 채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해서 옛날에 빌려주었던 대출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은 비교적 초심 판례이고요. 이미 기출되었던 선지이기도 하고요. 자, 차고송금 나오면 동그라미 땅 치면서 시작하는 것이고, 수취은행에 대해서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 본인도 송금 의뢰인의 차고송금에 의해서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습니다. 자, 수취인도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는 것은 곧, 자, 보세요. 송금 의뢰인이 차고송금했음을 바로 인지하고 수취은행에 대해서 돌려달라라고 청구했고 수취인도 인정했어요. 돌려주세요 라고 인정했는데 수취은행이 그걸 무시하고 막 상계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보면 반환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 뒤에, 자, 수취은행이 대출금 채권을 전제로 해서 상계하는 것,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3번 선지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 4번 선지에서는 이미 수취인도 반환을 승낙하고 있고 또 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때 수취은행이 함부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자, 맨 끝으로 갑니다. 이건 신의 측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초심자분들께서 보신다면 뻑뻑하고 야, 이런 걸 어떻게 푸는가 하지만 이게 몇 번 기출됐던 겁니다. 기출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반복 정리하면 딱 나오자마자 뭐 차고송금 케이스 나오면 탁탁 중간 생략하고 그냥 탁탁 풀어갈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친권. 자, 친권이 나왔는데 이거 우리 거의 다 기출된 선지들이고요. 거의 조문 중심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친족상속법에서 중요한 판례들,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닥다리에 옛날 조문들 중심으로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체감 난이도적 측면에서 뭐 높았던 또는 높게 생각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좀 쉬운 이런 문제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번 볼게요. 부모가 혼인 중, 자, 공동으로 친권 행사합니다. 909조. 자, 부모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909조 2항에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자, 2번. 자식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그 자식의 투기재산으로 되고요. 저 자라는 건 미성년인자를 가리킵니다. 미성년인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그의 투기재산이고요.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현재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뒤에 보면 자, 자녀,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이건 조문이에요. 924조. 여기 이건 916조에 있고요. 909조 2항에 있고요. 그 해설지 보시면 다 조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선지가입니다. 4번 선지 921조에 이해상반 행위와 관련해서 성년이 되어서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사이에, 다시 성년이 되어서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사이에, 이거는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이해상반 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 아니면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미성년자 사이에서만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년이 된 자와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이해상반 행위가 아닙니다. 이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것이고요. 기출이 한 10번은 됐었을 겁니다. 3번 갑니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 문제도 이렇게 쉽게 낼 수 있다니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출제를 한다는 것은 뭔가 올해 난도 내지 난이도를 좀 떨어뜨리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번 불이민법 소유권. 자, 소유권 항구성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 항구성 때문에, 영원성 항구성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 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변론주의 대원칙상 주장이 필요하고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장을 누가 하느냐? 채무자, 즉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인 채무자가 합니다. 자, 그렇지만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도 대위하여, 자, 여기 이렇게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 대위권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3번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이거 원용할 수 없죠. 자, 이 그림 기억날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 대위권은 갑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의리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갑이 의리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때문에 을에 대한 항변 사유로만 강하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지, 자, 의리갑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사유, 의리갑에 대해서 항변 사유는 을만 대항할 수 있을 뿐이지 병이 대신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무자 을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을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병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도 10번은 더, 10번이 뭐야? 20번은 더 기출되었을 겁니다. 4번 우리 보증채무에서 428조 관련해서 많이 했었죠. 그 뒤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그러면 이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해서 보증채무도 자동 소멸됩니다. 근데 보증인이 갑자기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 이건 보증인에게 한정되는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했다 해서 주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아무리 이런 액션을 취했다 하더라도 주채무 쪽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채무는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고 주채무는 여전히 소멸시효 완성이 된 것이고, 소멸시효 완성이 된 그런 효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증인이 아무리 이런 액션을 취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주장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배어 있는 것이고, 3번 선지가 초심자분들께서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선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되었기 때문에 몇 번 연습했다면 단박에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4번 선지갑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 나왔죠. 1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나오면,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면 형성권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번 찍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뭐 구차하게 2번, 3번을 왜 읽습니까? 그래서 형성권도, 해직권, 상계권 등 형성권도 채권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번 선지에서 우리가 그것과 비교하라고 했죠. 앞에 금전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금전 채권의 보존을 위한다는 표현이 따로 나와 있으면 그건 굳이 공유물 분할 정권을 대위 행사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지분을 경매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 특별한 문구가 없으니 일반적으로 채권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번 갑니다. 채권 대위권은 이런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방금 전에 나왔던 바와 같이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싹 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는 항변 사유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 갑과 병 사이의 독자적 사정 이런 것들은 전혀 채권 대위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채권 대위는 의리 병에 대한 권리만 채권 대위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권자도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 이거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채권의 대위의 그 목적물이 아니므로 2번 맞고 2번도 많이 풀었었던 거죠. 기출된 선지이고요. 그다음에 3번도 기출된 몇 번 기출되었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상속 등기를 대위 행사하고 있는데 저기에 소위 등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제3채무를 상대로 소위 등의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 있군요. 상속 등기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등의 말소. 뭐든 대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이때 공동상속인은 당연히 자신의 지분 법인 내에서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만 대위 행사할 뿐이지 다른 사람의 지분, 즉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여기까지 대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되었던 것이고 풀었던 것이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4번도 몇 번 기출되었던 것이고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채권의 대위권 행사 요건으로서 나오는 것 중에 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불행사했다. 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불행사했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이때는 대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법인 사단의 채무자가 비법인 사단 나오면 급할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출팔례.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채무자가 여기 보면 사총의 결의 없이 총류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비법인 사단의 채무자 의리 병을 상대로 이렇게 권리를 행사했는데 이게 총류 재산에 관한 소송이어서 사총의 결의가 필요한데 사총의 결의 없이 했다는 이유로 이게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게 아니죠. 채무자 의리 병에 대해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이고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충분히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스스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니 4번 선지도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1번 선지 보면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문제가 소물청 문제였지만 이거는 법정지상권 문제이죠. 법정지상권에서 제가 건물 양도 케이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또는 땅 줘놓으시고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양도받기로 한 자는 언제든 건물 소유자 또는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다시 건물 소유자 또는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를 A라고 할게요. 양수하면서 A가 양도인 B를 대위해서 이렇게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에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지 소유자가 이 권리자인 A를 상대로 대위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A에 대해서 자 이제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 철거를 구하는 거, 이거는 의무자가 언젠가 A에게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줄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청구해서, 여기 있죠? 그래서 의무자가 여기에 권리자를 상대로 청구해서 신의책상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마 기억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엑스토지에 관해서 무효인 근저당 설정 등기의 토자바. 자, 이게 조금 어려웠다 싶지만 이것도 기출이 몇 번 되었던 겁니다. 자, 키워드 무효인 근저당 설정 등기. 아니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무효인 근저당 설정 등기 또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 이럴 때 자, 무효인 근저당 등기 주등기만 쳐내면 됩니다. 자, 근저당 이전 등기를 마친 양수인에 대해서 근저당 이전의 부기 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무효인 근저당 등기였기 때문에 주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되지. 이거를 구하는 것이지 부기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정답 2번이고 2번도 많이 풀었던 거죠. 자, 풀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출이 몇 번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좀 평이했다, 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선지 보겠습니다. 3번 선지는 말이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제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 명의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등기 말소, 소유권에게 말소 등기라든가 진정 명의 회복, 진명의, 이걸 민법 214조에 근거를 둔 소물청이죠. 둘 다 소물청. 둘 다 214조 소유권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에 근거를 둔 소물청입니다. 근데 그 뒤에 소유권을 상실했습니까?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이제 소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물청이라는 권리 자체가 없어지므로 소물청이라는 권리가 없음이니까 자, 소물청의 이행 불능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소물청이라는 권리가 없으므로 자, 소물청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 선지는 의외로 맞는 선지입니다. 4번 선지도 우리가 기출은 많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거죠. 예전에 기출도 한번 되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서 그에게 인도를 청구하려면 불법 점유 인도 청구는 213조 소유자가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를 자, 불법 점유를 한 자를 상대로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자,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에 보면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인도하여 자, 여기 키워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목적물을 점유하지도 않는데 목적물을 갖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를 상대로 무슨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권에게는 반환 청구로 인도 청구를 할 뿐이지 자, 현실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는 순간 알겠지만 형소법하고 민법을 비교해봐요. 형소법 그게 문제입니까? 그 유치원생 문제죠. 지문의 길이도 단순하고요. 단순한 또 내용이고 민법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민법을 열심히 해서 민법을 잡으면 뭐 법원직은 다 게임이 끝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취소권. 자, 이례적이죠.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 취소권을 둘 다 모두 내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보통 내는데 자, 채권자 취소권인데 요거 1번 선지는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입니다.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지만 제가 2단계 투세션 과정에서 중요하다 또 심화 이론 과정에서 중요하다 해서 소개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의 부동산 여기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고 자 부동산 가액이 첫 번째 채권 최고액이 부동산 가액이 당의 채무를 초과하고 있다면 이때는 뭐 전혀 사행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우선 변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 뒤에 따라서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전혀 사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2번 그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과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전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야 뭐 1번을 단박에 찍고 넘어갔겠죠. 그러나 이제 1번을 단박에 찍고 넘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 선지를 통해서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자, 한번 보면 이거라고 했죠. 지금 얘가 을에게 빌려준 돈이 예컨대 7억입니다. 7억인데 자 10억짜리에 이 10억짜리에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자, 을 소유이든 제3자 소유이든 맨 앞에 자 1번 선지 맨 앞에 볼게요.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을 소유이든 제3자 소유이든 10억짜리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을 이미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뭔 사건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7억 정도야 10억짜리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값은 뭐 따스하죠. 그런 상태에서 을이 자 자기 갖고 있는 부동산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라는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매도했을 때 매각했을 때 이제 넘어갔을 때 이게 사회 행위에 해당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이거 넘기든 말든 값은 이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전장치가 있는 마당에 넘기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고 있다면 값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넘버링 1번입니다. 부동산 가액 10억짜리가 피담보 채무액 7억을 초과하고 있다면 사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게 5억이라고 할게요. 5억. 자, 5억짜리 부동산에 고작 7억을 빌려주고 5억짜리 부동산에 근저당 내지 저당을 잡았다고요? 얘는 이거 자 우선 변제를 맥시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5억밖에 못 받죠. 그럼 나머지 2억은 7억에서 5억을 공제한 나머지 2억은 이거는 이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빼돌리고 있습니까? 이걸 빼돌리고 있다면 2억 한도 내에서는 값에 대한 관계에서 2억 한도 내에서는 뭐가 되죠?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 몇 번 강조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봅니다. 2번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잖아요. 조심팔레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 적극재산하고요 소극재산을 비교할 때 채무 초과 상태 무자력 판단은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할 때 채무 초과 무자력이라고 판단하죠. 이때 이게 더 크다라고 자 판단되어지는 무자력 판단, 적극재산, 소극재산 판단은 항상 사형의 당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형의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여기 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요 사행위 처분 당시에 사형의 당시에 요 행위가 행해질 당시에 존재했던 적극재산, 사형의 당시에 존재했던 소극재산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은 전에 발생되었다는 것은 사형의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적극재산, 사형의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극재산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기초 플러스 개연성이 있다면 우리 많이 풀었던 거죠. 기초 플러스 개연성이 있다면 비록 그 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전에 존재했던 것을 보자. 기억나죠? 이것도 소극재산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갈까요? 이야, 3번 선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이혼했다는 재산분할 또 나왔네요. 839조의 2에 나와 있는 이혼했다는 재산분할. 저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만 재산권이라 불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거 구체적 권리가 발생되었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여기까지 가로쳐 놓고요. 그래서 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내용이 발생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 재산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는 이른바 재산권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재산권을 저걸 포기했다고 전혀 이거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재산이 아닌 것을 포기했는데 무슨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옵니까? 사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번 갑니다.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하다는 것은 무자력 상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 재산을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했다. 당연히 사회행위에 해당되죠.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사회행위에 해당됩니다. 사회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때 뒤에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반드시 유일한 재산일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재산이 아니어도 일부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 사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일한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할 때만 사회행위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맞는 손재이고요. 그다음에 7번 갑니다. 부진영 연대. 이거는 좀 많이 풀었던 거죠. 이거는 7번 문제는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께서 풀어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보시면 부진영 연대 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서 발생된 독립된 채무. 발생 원인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독립된 채무인데 이게 부진영 연대가 됩니까? 네, 이럴 때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부진영 연대 채무 관계가 될 수 있고 반드시 발생 원인, 채무 X 등이 똑같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액 채무, 소액 채무, 자연스럽게 다액 채무, 소액 채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자,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그다음에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벌써 발생 원인 자체가 다르죠. 하나는 채무불이행, 하나는 불법행위. 그럴지라도 1번 선지처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라면 이것도 부진영 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맨 끝으로 갑니다. 부진영 연대 관계에 있다. 오케이. 다 풀었던 선지고요. 지겹도록 봤던 겁니다. 뒷줄된 선지이기도 하고 워낙 많이 했던 거. 자, 3번 선지는 진짜 이건 지겨워. 꺼져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지겹습니다. 426조는 통지죠. 통지. 연대채무에서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으니 서로 간에 통지를 하여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426조죠. 이거는 한 가족이고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에서만. 부진영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 아닙니다.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고 한 가족이 아닌데 어찌 통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통지에 관한 규정은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도 뒤지게 많이 했죠.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케이스와 소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케이스. 자, 소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 전체, 싸그리 같은 범위에 소멸합니다. 변제한 금액 전체. 변제한 금액 전부 싸그리 다액 채무자 쪽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변제한 금액 전부 함께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때는 뭔가 여과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죠. 이때는 그래서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그 다음에 이걸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이렇게 소멸됩니다. 이와 같이 공식화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선지도 많이 풀었던 선지이고요. 8번 갑니다. 법정이상권. 법정이상권은 한눈 감고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한눈 감아봐요. 자, 법정이상권은 워낙 연습을 많이 했고 또 기출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됐고 문제집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보자마자 탁탁 여러분께서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366조의 법칙, 이른바 저당권 관련 법칙, 저법칙. 자, 목적 토지 위에, 저당권의 목적 토지 위에 지상 건물이 존재할 경우 인정됩니다.
설정 당시부터.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 물론 저당권이 지상 건물에 설정된 경우에도 법지가 인정됩니다만, 근데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아직 건물이 건축이 개시되기 전, 그러면 아직은 지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죠. 아직은 지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라면 법지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무리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사건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 건물이 없었던 것이고, 지상 건물이 없었던 것이라면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했던 것이고요. 초심자분들께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많이 했던 것이라 딱 보자마자 그냥 단칼에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 8번 같은 경우는 1번 딱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에 이거잖아요. 그죠? 배타적으로 여기 갑만이, 여기는 을만이, 대외적으로는 갑을 공유로, 여기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게 저당권 실행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했다. 법지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나오면 맨 끝으로 갑니다. 법지 성립한다. 이렇게 딱 잘라 가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벌써 지문 길이가 장난이 아니죠. 형소법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보면 366조의 조법지, 저당권 관련 법지, 동일인 소유, 그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를 달리할 때 이럴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근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합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 건물이 아까 1번 선지는 건축이 개시되기 전 아예 건물이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중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요거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되면 이건 된다. 다만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되죠. 기둥, 지붕, 주벽을 언제까지 갖추면 되냐면 매각대금,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렇게 건물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 많이 했었죠. 건물이 미등기라도 법지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게 처분되어 소유자를 달리했다. 여기 하나가 타에게 처분되었죠. 그러면 여기 왔더니 전세권 관련 용어 자체가 없고 저당권 관련 용어가 없죠. 저당 관련 용어가 없다면 그냥 단순한 처분, 그럼 관법지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법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법지입니다. 여기 나왔죠. 관법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용권 계약이 있다면 관법지는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법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기. 오케이. 저법지, 저당권 관련 법지의 저법지나 전세권 관련 법지의 전법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법지는 별도의 성문 규정이 없으므로 관법지는 포기할 수 있고 별도의 이용권 계약을 체결했다면 저것을 포기특약으로 보게 됩니다. 9번 갑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보시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계속되고 있는 동안 임대차 관계 존속 중이라는 뜻입니다. 존속 중은 당연히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왜? 임차 보증금에서 연체채무를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종료 전에는 당연히 공제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공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도 함부로 임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렇지만 거꾸로 임대차 종료된 후에는 당연 공제됩니다. 임대차 종료된 후에는. 그다음에 2번 선지 갑니다.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차임연체 640조에 따르면 2기 이상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가 되면서 자 거기에 해지에 따른 인도 및 그다음에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드는 소송 비용은 당연히 목적물을 돌려받기 위한 이러한 수령 비용이고 따라 이거는 목적물과 관련된 임대차 관련된 채무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면 당연히 공제됩니다. 자, 이것도 했던 것이고 1번 선지는 몇 번 기출되었던 것이고 2번 선지도 한 두세 번 기출되었던 선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자, 이거 틀리지 마시라고 했죠. 최근에 법원 관련 시험에서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여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 절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이런 것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시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차임채권이에요. 차임채권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 차임 지급 기일로부터 목적 인도시로부터가 아니라 종료 인도시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 차임 지급 기일부터 다시 임대차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 차임 지급 기일부터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차임 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의 역할은 당연히 차임 등을 담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연체한 차임은 당연히 공제되게 됩니다. 10번 갑니다. 박스 형식이죠. 선지 4개입니다. 아닌가? 5개인가 선지? 선지 몇 개예요? 박스 형식의 선지 몇 개죠? 5개이죠. 그러면 이 선지 5개는 우리가 넘어가기로 했죠. 선지 5개는 손대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패스예요. 아, 내가 풀 수 있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패스해서 됩니다. 풀었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풀어봅니다. 이거 기업 선지 되게 많이 풀었던 거죠. 뭐 기출이 10번은 더 됐을 겁니다.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 행위가 됐습니다. 나빠요. 그렇지만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자 바꾸어지면 이거 유효하게 될 수 있죠.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무효행위 전환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도 많이 했죠. 기출 뭐 10번은 됐고요. 여기에 조건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조건을 붙였다면 전체가 무효입니다.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 자, 그다음에 디귿 갑니다.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이 기망 그럼 110조에 따라 자 기망 사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만의 취소를 허용할 것이냐에 관해서 일부만의 취소는 가분적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 보증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 의사가 있다면 즉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이라는 것은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면 가분적이고 특정될 수 있고 가분적이라면 자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만의 취소를 인정합니다. 이게 일부만의 취소의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한 두세 번 기출되었던 것이고요. 기출되었던 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자 파산자 이거는 108조 2항 통정허위 표시에서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자. 자 이때 선의의 제3자의 그룹에 파산권자인 포함되고 이 파산권자인은 모든 파산 채권자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 총 파산 채권자 그래서 이건 전체의 파산 채권자를 대변하는 사람이므로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선의 악의를 따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풀었었던 것이고요. 또 기출이 서너 번 이상 되었던 겁니다. 자, 미음 선지 이게 좀 생소한 선지입니다. 이거는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입니다. 자,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우리가 봤었고요. 유동적 무효에 허가 신청을 했다 불허됐습니다. 불허 이미 판명되면 확정적 무효죠. 불허가되면 이제 허가가 나지 않으면 판명되었으므로 확정적 무효. 근데 뒤에 볼게요. 뒤에 있는 문구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생소한 선지 내용입니다. 이제 내년을 대비하는 분들은 이건 이제 기출된 선지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봤더니
허가 신청이 불허가된 취지가 요건이 좀 미비되어서 보정을 명하는 데 있고 흥결된 미비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그 요건만 보정해버리면 얼마든지 받아준다. 이거는 확정적 무효로 봐서는 안 되죠. 요건이 약간 부족합니다. 미비되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보완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확정적 불허가 아니죠. 언제든지 허가가 나올 수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단부에 있는 내용이 좀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번. 자, 계약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법 전체를 흐르는 이른바 종합문제 스타일이죠. 자, 1번 선지 우리가 555조 많이 풀었었죠.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서면으로 표시되었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해서 작성 시기에 관해서는 특별한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전까지는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이므로 증여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존속하는 동안 그 이후부터는 서면 작성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기출 10번은 더 됐고요. 자, 이거 볼게요.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였다가 이때 서면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는 이제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니까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의 것은 여전히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였다는 것입니다. 소급하지 않고 서면이 작성한 때로부터 처음부터 소급하지 않고 처음부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많이 풀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볼게요. 여기는 2번 선지.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출자로 완성한 건물. 수급인이 자기 노력을 들이고 출자를 했다면 이거는 특약에 의해서 달리 정하거나 특별한 성격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만약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계속됩니다. 그것도 많이 풀었었던 것이고요. 거의 다 기출된 선지입니다. 기출된 선지만 맞춰도 70점 이상은 좋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준소비대차 605조. 준소비대차는 동일성이 있고요. 경계는 동일성이 있고, 경계는 500조. 경계는 동일성이 없고 준소비대차 동일성이 있고. 자, 지금 거꾸로 됐죠. 준소비대차는 동일성이 있고 경계는 동일성이 없는데 거꾸로 됐죠. 경계에서는 동일성이 없고 준소비대차는 동일성이 있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3번도 많이 풀었었죠. 그다음에 4번도 뒤지게 풀었죠. 조합은 계약입니다. 따라서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이거는 조합은 종료됩니다. 계약 관계가 종료되므로 조합은 종료됩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 청산되지 않고 나머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 나머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면서 단독 소유가 된 그 나머지 조합원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탈퇴로 인한 계산해 주면 된다. 4번이 정답이고. 자, 지금 초심자분들께서는 어려워 보이죠. 내용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었던 기출된 선지입니다. 딱 보자마자 키워드가 툭툭툭 나와야 되고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자, 이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역적입니다. 이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올해 시험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아예 손대지 말고 넘어가야 됩니다. 없는 문제로 취급하고 나중에 찍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뉴얼 많이 연습했고요. 올해 그 연습한 매뉴얼대로 하셨는지요? 꼭. 자, 지금 2000년도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자, 지금 갑이 시효취득 자이고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5월 1일 현재 시점. 자, 지금 2025년인데 이게 뭐야? 24년이. 기업 볼게요. X부동산은
갑의 점유 개시 당시에 등기부상 A 소유였으나 2013년,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2000년도부터 20년, 취득시 완성 20년, 그럼 2000년도부터 2020년인데 2013년도에 이게 자 B명을 넘어갔습니다. A에서 B명을 넘어갔다. 자 취득시효 케이스 중에서 케이스 3번이죠. 완성 전에 넘어갔다. 완성 전에 넘어가면 취득시 완성자 갑은 취득시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인 B를 상대로 얼마든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완성 전에 소유 명의 변동이므로 따라서 A에 대하여가 아니라 B에 대하여. 현재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인 B에 대하여.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인 B에 대하여.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이걸 어떻게 골라냅니까? 실전에서 골라낼 수 있지만 이거 문제를 풀었다면 아마 5분 남았습니다. 들어갈 거예요. 왜 풀고 있어? 미친놈처럼. 자, 그다음 위 기억의 경우에 B 명의로 소유 등이 맞춰진 시기가 2021년. 자, 2021년이라면 자, 기간 경과한 후에 이렇게 B 명의로 맞춰진 게 기간 경과하고 자, 여기서 이제 2021년 여기서 A에서 B로. 이건 케이스 4번이죠. 완성 후에 변동이니까 케이스 4번. 케이스 4번이라면 완성 후에 명의가 변동되면 변동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B로 넘어갔다가 다시 회복되면 일단은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케이스 알죠? 여기 이제 회복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청구할 수 없으나 다시 A가 회복되면 A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기출된 선지였고 풀었던 선지였습니다. 물론 실전 시험에서는 건드지 말고 넘어갔어야 되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만점을 받지 못하겠네 하고 아쉬워했던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만점을 왜 받으려 합니까? 그냥 자, 뒤에 보면 갑이 X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권한 없음을 잘 알면서 자, 무단으로 자, 무단 악의.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 이것도 많이 봤던 기출된 선지죠. 악의의 무단 점유라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집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면 자, 취득시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취득시 완성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니까. 그다음에 갑의 단독 상속의 을이 상속에 의해서 승계. 자, 갑은 자, 지금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습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서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 을이 이걸 이어받는다. 193조에 따라서 상속인은 그대로 피상속인인 갑이 자, 점유했던 점유의 태양을 점유의 모습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갑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무너져서 갑이 타주라면 상속인 을의 점유도 타주입니다. 그러면 상속인 을도 자,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타주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B를 봅니다. 점유하던 중 처분금지 가처분 이루어졌고요. 자, 이거 취득시효 완성이 되면 원시 취득했다가 원시 취득이죠.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 원시 취득하면서 기산일에 소급합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건 모든 제한들, 모든 얼룩들은 다 제거된다. 그래서 이 가처분이라는 얼룩은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아직 소유등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유등을 마치지 않았다면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저 가처분은 말소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소유등을 마쳤다면 원시 취득으로서 소급함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가처분이 말소되는 것입니다. 12번을 푼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절대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실전 시험에서. 지금은 우리가 풀면서 연습하되 자, 13번부터 한번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갑니다. 등기청구권. 이건 뭐 별거 아니죠. 뭐 1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이고 진짜 많이 했다 이거. 매매로 인한 소유등 채청이죠. 채청이라서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10년 소멸시효 채청이라서. 채청이라서 10년 소멸시효. 그러나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 후에 잠자고 있는 자라 볼 수 없어서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제 뭐
100번은 더 기출됐다. 100번. 100번이 뭐야? 아니야. 200번? 200번은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니다. 서류 등을 위조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소유 등이 경료되면 잘못된 소유 등이므로 그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자, 등기 말소는 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의 일종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그를 상대로 진명의 청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진명의 청의 근거도 214조. 소유권에게 말소 등기도 214조. 진명의 청도 214조의 근거를 둡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선지 갑니다. 자, 우리 이의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의 말소 청구권, 아까 나왔던 214조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소유권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 214조입니다. 물청입니다. 물청. 그다음에 진명의 청도 똑같다니까. 어때? 진명의 청 무슨 채청이요? 진명의 청도, 진정명예회복도 214조의 근거를 둔 똑같이 소물청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소물청으로 봐야지 채청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수십 번 기출된 것이고, 저 유치원생들도 와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유치원생은 못 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부동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보존행위에 근거해서 무효인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뒤에 해당 지분별로 진명의를 이유로 하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265조 단서에 따라서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독으로 전부 다 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14번 갑니다. 자, 아이고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내고 있다니 우리 민법 시험도 예년과 비슷하게 좀 쉽게 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게 2019년, 그다음에 2021년도인가 한번 어렵게 내고, 자, 그 이후는 아주 쉽게. 이게 초심자분들께서는 어렵다라고 느껴지겠지만 계속 반복하면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를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상속 개시 전 포기 안 됩니다. 포기는 1019조에 따라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딱 요게 1019조예요. 이게 1019조 3개월 상속 개시 있으면 안날로부터 딱 3개월 내에만 가능하다고요. 요 기간 내에만 가능하지 상속 개시 전에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3개월은 제척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선지 갑니다. 상속의 승인 포기. 이제 3번 선지가 좀 생소한 선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 기출되지 않았던 선지니까 3번은 좀 눈여겨 봐두시고 내년을 대비하는 분들은 이제 기출된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상속은요 항상 포괄승계. 포괄승계. 그래서 상속의 승인 포기는 포괄승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포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항상 포괄적으로 항상 무조건적으로 항상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상속은 포괄승계이니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선지도 우리가 기출문제집에서 몇 번이나 풀었습니까? 대여섯 번 풀었을 거예요. 상속 포기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 여기만 미칠 뿐이지 포기 효력은. 자,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했죠 이거. 초심자분들은 어렵겠지만 자꾸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을의 배우자와 자 자식이 을이 거렁뱅이 빚이 아주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거렁뱅이여서 애들 상속을 포기합니다. 을로부터 받는 상속을 포기했다고요. 자, 을로부터 받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 하더라도 자, 얘가 먼저 죽어서 이 갑으로부터 받는 상속,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을의 자리에 쏙 들어가서 받는 상속, 이거 대습상속이라고 불러요. 갑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자신 할아버지죠.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을 대신에 갑의 재산을 대신 받는 대습상속, 이건 받을 만하죠.
그래서 을로부터 받는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대습 상속까지 포기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끝에 그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는 계시된 대습 상속까지 포기한 것이라 볼 수는 안 됩니다. 여러 번 풀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15번 불법행위. 일반적으로 채권은 배타성이 없죠. 배타성이 없고 자유 경쟁이 이렇게 허용되는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해서 채권이 침해되었다 해서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볼 수는 없습니다. 2번 갑니다. 후유증. 후유증은 완전 별개의 수속물, 완전 별개 또는 별개의 수속물. 이것으로 인해서 후발 손해가 새롭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후발 손해가 발생이 되면 최초 상해 시점에 곧바로 불법행위,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후발 손해는 완전히 별개의 수속물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수속물이므로 최초의 불법행위 시점에 저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이 판명된 시점, 따라서 후유증이 판명된 시점부터 최초 상해 시점이 아니라 후유증이 판명된 시점부터 새롭게 후발 손해 후유증은 별개의 새로운 소속물이므로 완전히 후발 손해가 생겨난 시점으로부터 후유증이 판명된 시점으로부터 틀렸고요. 3번 갑니다. 760조 이것도 많이 했죠. 1번, 2번, 3번 선지 다 수십 번 기출된 겁니다. 760조 공동물법 행위에서 방조. 이거 당연히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됩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포함되고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되고요. 수십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같은 맥락이죠. 과실에 의한 방조, 3번, 4번 두 개 묶어 놓으시고 이때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과실에 의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6번 갑니다. 채권의 소멸.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문은 길지만 너무나 뻔할 뻔짜. 변제 비용 누가 부담해? 채무자 부담. 이건 조문 473조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거 2번 선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담보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장 공평한 번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지정 충당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합의 충당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무슨 충당으로? 법정 충당의 방식으로 딱 들어맞습니다. 선지 단 한 개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선지 단 한 개만 여러분 알고 계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중과실 불법행위. 496조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위한 손배 채권만 상계할 수 없는 것이지 중과실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자는 상계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 498조 관련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 요거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효력, 지급금지 명령이라는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급금지 명령 이전에 취득한 채권 이거는 상계할 수 있죠. 상계 가능합니다. 이거는 상계 가능합니다. 498조의 반대해석상 상계 가능하지만 언제든 아니고 이 자동채권이 반대채권이 이 자동채권 반대채권이 먼저 도래하거나 피압류 채권인 수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하거나 아니면 동시도래 아니면 상계적상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상계적상에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언제든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행기가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100번 양보할 때는 동시도래 아니면 상계적상에 있었다거나 이럴 때만 상계할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거. 이것도 10번은 더 기출되었을 겁니다. 17번 갑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기출되었습니까? 네. Don't worry. 신바이 시나이드 구다사이.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갑니다. 1번. 법인과 이사. 이거는 무임유사의 관계죠. 따라서 얼마든지 이 689조에 따라서 위임계약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상호해제 자유. 제가 689조는 조문숫자를 암기하라고 했죠. 689조는 조문숫자 암기 조항입니다.
위임계약에서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에서 상호해지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위임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처리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깨지면 언제든지 굿바이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언제든 굿바이. 그래서 믿음이 깨졌다 언제든지 굿바이 할 수 있고, 따라서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언제든 해지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언제든 해임할 수도 있고. 1번 맞고요. 상호해지의 자유, 상호해지의 자유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이 짱이라고 있죠. 정관이 짱. 정관은 자치복규고요. 법인에서는 헌법입니다. 법인에서는 헌법으로 기능하고 자치복규로 기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짱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정관에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뒤에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정상적인 사무 집행 불능 등 특별한 성이 없는 이상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는 절대 해임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정관이 자치복규로서 법인의 헌법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번도 최신 판례이면서도 최신 기출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번은 제가 전범위 모의고사 할 때 그대로 이 지문을 그대로 냈죠.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나왔던 선지 내용하고 똑같고요. 최신 판례이고요. 전범위 모의고 할 때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꼭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보고 가라고 했죠. 보고 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법인이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때는 그냥 정관에 정한 사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정관에 정한 사유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말했죠. 법인과 이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르러야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고요. 정관이 자치복규이면서 헌법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한 사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신뢰관계가 깨졌다,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요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관에 정한 해임 사유만 발생하면 무조건 해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이 정도에 이를 필요 없다. 알겠죠? 그래서 1번, 3번 틀렸습니다. 이거 전범위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교회 가야죠. 법인의 사단. 이것도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서 교회 실체를 파악하고 재산의 귀속에 관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교회 재산에 관해서는 교인들의 총류에 속하고, 탈퇴가 되면 탈퇴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잃고,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다음에 3분의 2 그 숫자 기억나죠? 18번 갑니다. 무권대리, 무권리제 처분. 이거는 민법 총칙 문제이죠. 이것도 지겹도록 풀었던 겁니다. 아이고, 또 나왔네.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자가 추인했기 때문에 권리자는 예컨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주고, 그다음에 무권리자가 처분대금 받은 거 돌려달라. 그래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제3자에게 넘겨주고 무권리자가 받아둔 처분대금 나한테 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1번 틀렸고요. 1번 찍고 넘어가는 거지 뭐 또 뭘 봐. 그래도 봐야지. 무권대리 행위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상대방이 유효한 체류를 했습니다. 이건 134조. 134조에 따라서 상대방이 유효한 체류를 했습니다. 철회하면 그냥 무효화 되었습니다. 무효인 마당에 무슨 추인입니까?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그 뒤에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134조 관련. 그다음에 3번 갑니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해서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의 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따라서 소급하여 133조에 따르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그 계약 체결시로 또는 대리 행위시로, 계약 체결시로 대리 행위시로 소급하죠. 따라 소급표의 법리가 그대로 무권리자의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번도 지겹도록 풀었던 것이고, 기출문제집에서 진짜 많이 나왔었죠.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조문이 이렇게 따옴표로 인용되어지면 얼른 조문
읽지 말고 넘어가라고 했죠. 딱 자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는 과실 책임이죠. 그러나 얘는 고의과실이 그 요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3자의 기망이나 또는 문서 위조 등 이런 위법 행위에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집니다. 수십 번 풀었던 것이고. 자, 그다음에 19번 갑니다. 동양. 자, 동시이행혁명권 536조에 있죠. 536조에 나와 있는 동양. 자, 동양 봅니다. 자, 매매계약,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 이때 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그 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자, 이거 당연히 동의한 관계 있죠. 서로 간에 동의한 관계 있고요. 다만 이제 한쪽의 의무가 선행 의무. 선행 의무 나면 중도금 미지급 케이스라고 했고요.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거 지난 때에는 즉 중도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면 이런 뜻이죠.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면 즉 이행기가 지나갔다면 그러면 싸잡아서 전체 동의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의무를 포함해서 싸잡아서 전체 동의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선행 의무라 하더라도 자, 이거는 이렇게 가로쳐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미지급 케이스하고 똑같으면 되고 선행 의무 나오자마자 중도금 미지급 케이스라고 자, 보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금전 채권의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때 늘 했었죠. 담보물 반환 의무와 변제 의무. 자, 변제 의무가 선행 의무죠. 선행 의무입니다. 따라서 동행 관계 있지 않습니다. 변제를 먼저 하고 나서 담보물 돌려주세요. 담보물 말소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 의무와 담보물 반환 의무는 동의한 관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와 자,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 있는 채무는 아니더라도 동일한 법률 요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간에 공평의 관점에서 대가성이 있어 공평의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이행시킴이 맞다가는 경우에는 동의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고유의 대가성은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발생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뒤지게 많이 했죠. 매매계약 무효, 그럼 부당이득 반환. 자,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해서 748조 2항. 748조 2항 보면 악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전부 이자 손해. 자, 받은 거 전부 했다가 이자 손해까지. 이때 이자는 부당이득의 한 내용이지 지연이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법정 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 이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 밑에 동의한 관계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연이자가 아니므로 만약에 지연이자라면 동의한 관계에 있을 때는 지연이자를 물지 않죠. 지연이자가 아닙니다. 지연이자가 아니므로 동의한 관계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20번 갑니다. 유치권. 유치권도 뭐 1번 선지는요. 우리 2024년 작년에도 우리 시험에 우리 서기보 시험에 기출되었던 선지입니다. 최근에 기출이 두세 번 더 많이 된 거죠. 유치권자가 324조 2항 위반. 324조가 뭐냐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 유치권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마치 이 피담보 채권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유치물을 가만히 점유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물을 유치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승낙 없이는 함부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승낙 없이 이걸 임대했습니까? 그렇다면 유치물의 소유자도 또 채무자도 유치물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유치물의 소유자도 얼마든지 자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1번, 2번 두 개 묶으시고요.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위반했을 때 이때 위반행위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 제3자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치물의 소유자가 내 소유의 목적물을 유치권자랍시고 가지고 갔다가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용하거나 지멋대로 임대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그 당시에 그때 유치권이 성립될 당시의 소유자는 물론이며 채무자도 또 그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물론 여기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작년에도 나왔던 또 한 번 반복됐죠. 그다음에 3번 선지는 최신 판례이면서 최근에 한 2번 정도 기출된 거.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그중 자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선량 관리자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이게 위반 행위가 있었던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하고 나머지 위반 행위가 없었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에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자 4번 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시행 이후 자 여기 시행 이후 찾고요. 그다음에 계약 명의 딱 찾고요. 알지 못하는 자 그러면 대충 감 나왔죠. 알지 못하는 선이라면 누가 소유권 취득? 수탁자 소유권 취득. 자 시행 후라면 뭐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자금만. 그래서 이때 매매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합니다. 이거는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고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1번 갑니다. 계약금. 자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요. 자 이것도 참 이런 문제를 자 많이 틀린다면 이거는 경쟁력이 없죠. 1번 보겠습니다. 565조 계약금 조항. 이거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따라서 만약에 해약금에 의한 해약권을 배제키로 하는 약정. 자 565조는 채권법 조항. 채권법 조항은 임의 규정. 따라서 배제하는 약정할 수 있고 배제키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지겹도록 했잖아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자 약정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할 것이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할 수는 없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 100억 돌려주어서 해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약정 계약금 전체에 대해서 100억을 돌려줌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십 번 기출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3번도 수십 번. 자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계약금은 일단 증약금의 성질을 갖죠. 증약금의 성질을 갖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자 문제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은 위약금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3번은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4번 갑니다.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괴법,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유동적 무효인 상태. 여기에서 자 이겁니다. 허가를 받았다.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해서 이게 이행의 착수입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자, 제가 565조 계약금 계약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 지급을 딱 머릿속에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중도금 지급을 딱 암기해 놓고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중도금 지급. 중도금 지급 시에 중도금을 지급할 때 비로소 이행에 착수했다 보는 것이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자 중도금 지급이라 볼 수는 없죠. 이걸만 가지고 이행에 착수했다 볼 수 없습니다. 이행에 착수했다 볼 수 없다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합니다. 자 22번 갑니다. 자 박스 형식의 선지 4개 1세대 박스죠. 1세대 박스므로 우리가 풀고 가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간다면 풀고 가는 겁니다. 자 기업 볼게요. 기한의 정황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 우리가 이것도 풀었던 거잖아요. 담보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될 의무와 그 다음에 매수의 잔금 지급 의무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한 게 있습니다. 왜? 자 지금 10억짜리 부동산에 예컨대 6억짜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매수인은 10억 대금을 주면 매도인은 6억짜리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10억짜리 깨끗한 부동산을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6억짜리의 담보권 말소, 저당권 말소 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매도인의 의무이고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이런 경우에 쌍방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이행 거절, 동의한 관계에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행 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묵묵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이행기 지나가면 이제 서로 간에 눈치 보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언제 이행하면 되냐면 저쪽에서 이행의 액션을 취했을 때. 그래서 이게 이행기에 정음이 없는 동의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선지도 우리가 기출문제집에서 한번 풀었던 거예요. 다만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소해 보일 뿐입니다. 생소한 지문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하지만 완전히 생소한 선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의조건 2개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따라서 정의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다음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언제로부터 이행 지체 책임을 지죠?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렇다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어요. 그럼 채권 채무가 효력 발생했고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것이라서 청구했어요. 그때로부터 지체 책임 발생합니다.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개의 요건만 충족되면 지체 책임을 집니다. 이것도 수십 번 기출되었던 것이고요. 자, 대각합니다. 유리분 반환 청구권 이거는 뭐 수백 번. 자, 유리분 반환 청구권은 그 어디에도 이행기에 정함이 없습니다. 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언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날 조심해야 돼요. 이행 청구를 받은 날로 따지면 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요거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 양수인이 냅다 와서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서 채무자는 냅다 줍니까? 아니죠. 자, 채무자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췄다 했을 때만 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채무자가 있고요. 채권이 저들끼리 양도가 되었답니다. 양도가 되어 병이 양수인이 와서 손을 벌리고 있어요. 이때 을이 대뜸 병이 멈춥니까? 줄 수가 없죠. 자신의 채권자는 갑인 줄 알고 있는데 얘가 온다고. 그래서 이게 통지했을 때 비로소. 통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기 양도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그래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통지를 받아야만 을이 이제 병이네 하고 병한테 주는 거잖아요. 23번 갑니다. 점유. 점유에 관한 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었죠. 자, 1번은 점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741조 부당이득에 관한 겁니다. 부당이득. 그래서 이건 점유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부당이득이 주 내용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당연히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 소유를 통해 무단 점유. 따라서 건물 토지, 건물의 부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토지의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는 대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부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접점유 194조. 자, 점유 매개 관계가 필요합니다. 점유 매개 관계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네, 목적물을 반환하는 관계,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한다는 요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 불러요. 자,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됐다 하더라도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 물건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반환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반환 청구권이 살아있고 이때는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점유 매개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점유 매개 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면 곧 간접 점유 관계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3번 볼게요. 자, 최신 판례. 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 우리 모고에서, 전범위 모고에서 풀었던 것이고 전범위 모고에서 풀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입니다. 이른바 상호 침탈 케이스, 최신 판례. 자, 볼게요. 상대방으로부터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의 도둑놈, 여기 있습니다.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침탈당한 점유자 피해자. 자, 도둑놈이 훔쳐가면요, 이제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그 물건을 도둑놈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도둑놈을, 내 물건을 버젓이 들고 다니는 도둑놈을 만났어요. 냅다가서 싸대기 때리고 냅다가서 그냥 밟아버리고 점유를 탈환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야지. 따라서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자력구제에 해당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 냅다가 싸대기 때리고 뺏어왔어요. 내 거니까. 소송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냅다 뺏어왔다. 야, 좀 잘못됐죠. 그렇지만 도둑놈이 거기다 대고 도둑놈이 나한테 소송을 다시 걸어? 물건 돌려달라고? 말도 안 되죠. 피해자 거니까 피해자가 아무리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내 물건이다 싶어서 빼앗아왔다 하더라도 잘못됨이 좀 있다 하더라도 도둑놈이 나를 상대로 내 물건 돌려달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도둑놈은 점유회수의 자, 상대방 도둑놈 점유회수의 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둑놈 나빠요.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도둑놈 나빠요. 안 적는구나. 도둑 나빠요. 상호 침탈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여러분들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점유는 이거는 언제나 타주죠. 자유점유 추정 깨집니다. 신탁자의 점유는 자 먼저 계약명의 신탁이 이거잖아요. 자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자 수탁자가 나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자 등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탁자의 점유를 과연 자주 점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자, 경우수를 나눠보자. 얘가 선일 때는 얘가 소유권 취득,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타주. 그다음에 악일 때는 소유권 병익의 복귀,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타주. 그래서 언제나 타주입니다.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에서 명의 신탁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입니다. 타주다 이렇게 봅니다. 4번. 자유점유 추정 깨집니다. 자, 다음에 24번 갑니다. 물권 변동. 야, 이것도 진짜 어떻게 하면 쉽게 내지? 누가 더 쉽게 낼까? 이런 경쟁인 것 같아요. 자, 이건 186조와 187조 두 개의 합성. 조문수자 암기해야 될 조항이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 그다음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건 등기를 요하지 않음. 그다음에 2번. 자, 동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 여러분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 등기를 이루어지면 항상 이게 들어가면 되죠.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뒤에 된 등기는 무효. 뒤에 된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볼 것도 없이 쳐버리는 거예요. 자, 뒤에 된 후등기가 무효라면 그 뒤에 된 후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절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에 터잡은 소유등도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 후등기가 잘못됐다면 후등기에 터잡은 소유등도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 틀렸죠. 뒤에 된 중복등기 후등기를 터잡아서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이은 소유등도 잘못된 겁니다. 절대 중복등기에 후등기에 터잡아서는 절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 그다음에 4번은 중간 생략등기, 중생등기죠. 원래 중생등기에서는 여기에 자 중생등기를 합의를 이유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그럼 직접 청구할 수 있죠. 합의가 없으면 대위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다만 이미 중생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그것도 여러 번 풀었던 거죠. 다 기출된 선지들입니다. 2번, 3번, 4번 선지 다 기출된 선지들. 25번 갑니다. 아이고 뭐 일본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게 초심자분들이 볼 때는 길고 아유 진짜 더 덥다 어렵다 싶은데 기출문제 좀 10번만 봐봐요. 아유 이게 문제야? 문제지 뭐예요 이게. 684조 자 취득물 등 인도 이전 의무 있습니다. 취득한 물건 위임 사무 처리하다가 취득한 물건은 자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취득한 이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육하는 것이 이렇게 신뢰 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거 자 당연히 인도해야 됩니다. 2번 선지 갑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잖아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나 자 선관주의 의무만 이후에 자 뭐라고 되냐면 그 이후에 처음에는 잘하다가 조금 지나서 필요한 보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보고 등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거나 또 상대방 소재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부담해야 될 책무형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수임인이 잘못한 거죠. 수임인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책무형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부담, 확대된 부분은 당연히 수임인이 부담해야죠. 어찌 위임인에게 손을 벌립니까? 이거는 자 여기에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볼 수 없다. 688조 2항은 대변제 청구권이죠. 그다음에 3번 갑니다. 보수액에 관해서 약정 이것도 여러 번 했죠. 수십 번 기출된 것이고 당연히 이거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적자치 원칙상 약정된 보수액만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 보수액이 과다하여 신책상 형평의 원칙상 반한다라고 볼 수 있다면 너무 부당이 과다하여 그대로 지급케 하는 것이 신책상 위배된다 볼 수 있다면 약정된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선지 갑니다. 자,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위임은 신뢰관계를 본질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지라는 건 689조 상호해지의 자유. 따라서 689조 1항에 따라서 일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89조 2항에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함이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때는 손해배상한다. 이때 이것도 수십 번 기준된 거죠.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 수십 번 기출되는 거죠, 그것도. 자, 우리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만 총평을 하자면 그냥 평이했다. 기출 문제 집만 제대로 습득하고 전범위 모의고사 때 했던 제가 별표를 쳐드렸던 몇 번 더 봐야 된다고 말씀을 했던 최신 판례만 제대로 습득했다면 뭐 고득점은 무난하게 하지 않았을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제가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튼 점수에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완주한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분명히 간증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성공한 것이고요. 자, 이제 며칠 동안 못다 했던 휴식을 가지시고 우리 7월 7일 날 자소서 특강합니다. 자기소개서 특강할 때 그때 꼭 나오시고요. 자, 그 뒤에 면접 일정 잘 확인하시고 면접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